오늘은 시사와 시사, 현재 그리고 또 현재 라디오 반민특위 20대 총선 승리 특집 방송입니다. 열아 신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진일한 놈이 진미도한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아유, 저는 잘 지내죠. 아니, 살이 왜 이렇게 갈수록 빠지는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요. 보기는 총선 좋아요. 승리. 네. 살 빠지니까. 이제 좀 정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지난 방송 정정을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아우, 네. 제가 지금 너무나 죄책감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뭐 우리 곽 박사님 상관없어요. 지금 뭐 오늘 안 계시지만 전적으로 100% 아니, 우리 그러셔도- 김원웅 선생님 탓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몇 번 정정을 요청드리는 눈치를 드렸는데도 강행을 하셨죠. 우리 윤세주 우리 의열단 의사님을 윤석주라고 호칭을 저희가 성함을 잘못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봉 그 선생님의 동생분이 이제 옥살이를 하신 이유가 그 김원봉 선생님 시신을 수습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죠. 밀양 학살 대책위 활동을 한 것 때문에 학살 진상규명 김원봉 선생님 동생분이 그걸로 이제 그 감옥 생활을 옥살이를 하셨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기에다가 이제 윤세주 네. 선생님 성함 잘못된 건 어느 분이 써주셨더라고요. 몇 분 몇 초에 딱 그렇다. 그래서 딱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간 브리핑 네, 야심차게 준비했던 주간 브리핑 네. 한 주 하고 반응 엄청 좋았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까? 오늘 총선 특집에 밀려가지고 네. 오늘 한 주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매우 아쉽습니다. 아니 저희가 주간 브리핑 자체를 아예 본 방송으로 넣은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그렇다고 사실 이거 주간 봐주시면- 브리핑이잖아요. 지금. 네, 총선 승리 총선 네. 승리. 특집 방송에 품어 안는 걸로. 그래도 네. 준비하신 게 많다 그러니까 한 꼭지만 한다 그러면 네, 저는 이번 주 주간 브리핑에 이색 후보 네. 그리고 루키 후보 한 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네. 루키 방송인데. 예. 네.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국정원이 위치한 서초을 지역에서 출마한 33살의 청년 후보입니다. 김수근 후보인데요. 네. 국정원 직원 여러분, 기호 5번 김수근입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확실하게 해체시켜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브! 국민 여러분, 국정원 직원 여러분, 기호 5번 김수근만 뽑아주시면 더 이상 이런 악행을 댓글다는 세월호를 운영하는 온갖 조작 사건 만들어내는 그런 일 못하게 안 해도 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호 5번 김수근입니다. 트윗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난리가 김수근 났어요. 후보 현수막 트윗을 하신 분 김빙삼 씨라고 유명한 트위터가 있으신데 그분 그 현수막 트위터가 제가 오늘 확인한 걸로는 6,800회 리트윗이 6,800. 되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네, 이 후보가 뭐 우선 이제 박근혜 탄핵, 국정원 해체, 세월호 특검 이런 구호를 들고 박근혜 탄핵. 예, 이번 선거에 출마를 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공보물이라고 하면 집으로 배달되는 책자형 공보물 네. 그리고 선거 벽보까지도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내걸었습니다. 폐기가 다른 후보들 대단합니다. 자기 얼굴 네. 알리기 바쁘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은 집어넣지도 않고 못생겼나 봐요. 네, 아니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탄핵 소추안을 딱 붙여서 이색 공보물이라며 많은 저는 언론들이 뉴스에서 봤어요. 집중을 했었죠. 예. 네, 그 서초을에 네네. 있는데 1번, 5번 네. 근데 2, 3번은 아예 서초을에 출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닌데요. 다 출마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예. 네. 2, 3번 다 출마했어요. 그렇습니까? 1번, 5번 하더니 바로 옆에 박근혜 탄핵 소추안 네. 딱 그냥 막 주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고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서 사이다 막 이런 별명을 얻었거든요. 사이다 후보? 예, 사이다 후보. 근데 안타깝게 어제 그 선거법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내고 설치했던 천막사무소가 좀 사무소도 철거당하는 일이 천막사무소? 있었어요. 예. 네. 저비용 선거하겠다. 네. 정치 문턱이 너무 높지 않냐. 돈 막 1억, 2억 그냥 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쓸 돈도 없거니와 그렇게 정치하고 싶지 않다 이런 포부를 아니 가지고 원래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율 15%가 넘어가면 전액 선거 보전을 운동비는 받죠. 전액 보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그것도 혈세로 세금 아닙니까? 예, 그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아니 그럼 천막은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그렇죠. 세금을 원래 아끼는 권장해야 일인데. 되죠. 네. 그러니까 구의원 후보만 나가도 막 한 5천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단 그러면 말이에요. 이번에 총선의 평균 지지율이 경쟁률이 2.5대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구가. 네. 그러면 전체 250개 정도 잡으면은 거의 다 대략 돌려받는다고 봐야죠. 선거 운동비가 그러면 한 1,000억? 와. 어마어마한 우리 국민들이 예, 지출하는 비용이 네.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선거인데 그 비용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고작해야 뭐 15일, 20일 네. 천막 하는 거잖아요. 천막 건물에다 빌려가지고 현수막 엄청 크게 가지고 자기 얼굴 걸어놓는 그것도 거잖아요. 공해입니다. 공해. 공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번화가마다 끝나면 어떡할 거 네. 끝나면 그러니까 해결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버려야죠. 그 쓰레기란 말이에요. 천막 어디다 쓰도 못해요. 쓰레기 봉지 사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양하겠다 해서 천막 선거사무소를 선관위 적법하게 신고하고 강남역 10번 출구 강남대로 네. 노상에다가 이제 선거사무소를 설치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보물들 사실 아파트 단지에 왜 재활용 쓰레기 이 수거하는 네네. 요율이 있잖아요. 거기 다 요번 나와 주, 있죠? 네, 거의 다 이제 막 예. 선거 공보물들이 그냥 막 무더기로 네네. 맞습니다. 보지도 네, 않고 그런 막 것도 이제 좀 던지는 거죠. 공해요. 그래서 이 선거 공보물도 막 이제 뭐 다른 후보들처럼 뭐 8장, 9장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단 한 장 깔끔하게 네. 박근혜 날라간 탄핵 오히려 소추안, 눈에 띄겠는데요? 예, 딱 보냈습니다. 네. 내용이 또 좋으니까. 네. 아니 그런 공보물에도 얼굴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궁금하겠다. 누군지 도대체 제 누군가를 알려면 유세 현장에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그거야말로 사직생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얼굴을 버렸는데 궁금해서 얼굴을 찾아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 후보가 이제 그렇게 설치한 천막이 서초구청에 의해서 네. 어제 이제 강제 철거를 당했죠. 철거를 당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철거하는 과정에서 말이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한 것도 선관위가 등록을 해줬다. 저 이래도 예전에 그 광화문 광장에 네. 녹색당 네. 천막 봤었는데. 네. 근데 지금 뭐 그 녹색당의 천막도 지금 그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 그래요? 구청의 고유한 권한이잖아요. 음. 그런데다가 하물며 서초구에 구청장 성향도 그렇거냐 저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어딘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철거가 됐어요. 근데 철거된지 아니, 서초구 위에는 예. 서울시인데. 약간 그보다 더 위에 정도. 그래서 약간 그게 철거되고 뭐 정말 기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막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새롭게 신축 선거 사무소를 아 설치했어요. 5분 만에? 예, 5분 만에. 뭐 어떻게? 깜짝 놀랐습니다. 우드락으로 우드락 네. 아시죠? 그 이렇게 얇은 피켓 만드는, 네. 골판지 같은 종이로? 네. 그걸로 모형 이렇게 선거 사무소를 조그맣게. 약 30cm, 20cm 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트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아, 기죽지 여유가 아주 않고, 좋습니다. 예, 여유가 있는 옛날에 거예요. 홍승희 그거는- 씨가 예. 골판지로 조그만 네. 집을 만들어서 네. 청년의 주거 문제 아 예전에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그거보다 퍼포먼스를 더 하셨는데. 적은 거. 가로 그- 20cm 네. 세로. 법조문에 네. 법조문에 말꼬틀을 잡으면서 이제 법치다, 네. 법집행이다라고 하면서 말꼬틀을 잡는 그 공무원들의 그런 행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아주 그냥 통쾌하게 그래서 너무 통쾌해가지고 네. 이 아이디어 누구 어디서 나온 거냐 막 물어봤더니 만삭의 아내가 네. 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음날 철거하러 올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고민하니까 만삭의 아내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네. 만삭의 아내라서 이제 막 나와서 같이 선거운동 네.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아이디어도 주고 있고 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패기가 대단해요. 예. 부인이 만삭인데 네. 어쨌든 출마해서. 신선합니다. 네, 저는 신선하고 예. 막 지금 뭐 트럭 유세차가 요즘은 더 좋아졌더라고요. 막 화면 대형 화면도 달려 있고. 지난번에 새누리당 유세차 네. 넘어졌잖아요. 아 그 네. 액정이 너무 컸더. 네, 액정이 너무 너무 과욕 커서. 그거 네. 과요 근데 불급이죠. 그거. 사실 다니면서 하는 게 몇 번이다, 누구다, 이건데 사실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공약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젊은 네. 후보의 패기나 신선함이 네. 아 그러면 굉장히 아주 신선하죠. 좋습니다. 정말 정책 후보네요. 네, 정책으로 오로지 승부하는 오로지 오로지 정책으로 박근혜 승부하는 탄핵 국정원 해체. 국정원 네. 해체로 세월호 특감하겠다고 그러면 합니다. 이제 총선 특집이니까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총선 전국을 한번 좀 살펴보고 좀 전망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에 대한 청취자 의견 또는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주실 곳은 radiobanmin 숫자 2 라디오 반민 2 gmail.com입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의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대 독립군 라디오 반민특위에 독립군 자금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국민은행 762-302-04-172416 국민은행 762-302-04-172416 안승의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저는 사실 약간 반성이 됩니다. 제가 한 2달여 전부터 얼마 전까지 두달 계속 전? 예, 사람들이 이제 총선 전망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약간 어둡게 했습니다. 사실. 2달 전부터요? 네네.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씨가 갔을 때부터 아, 네. 그리고 안철수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3당이 목표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야권 단일화, 후보 연대, 후보 단일화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그 인사 몇 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번 20대 총선 같은 경우는 새누리가 이기는 걸 막기 어렵지 않은가. 그러면 결국은 야권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방하는 수밖에 없다. 야권의 지도부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이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요 그 1, 2주 보면서는 4월 들어서 그죠? 네, 좀 반성이 됩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자체에서 위기론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위 여부가 뭐 의견들이 갈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뭔가 위기감이 생긴 건 맞다. 어디 지점인가.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어제 내용을 보더라도 네.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저녁 8시 30분에 긴급 대책 회의를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부터 네. 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시민들을 네. 만날 거잖아요. 민심이 네. 다르다는 거, 민심이.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선거 운동을 했을 때 민심 네. 등을 이제 취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초기 선거 전략을 잘못 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부 김무성 대표의 동선이나 이런 거 다 조정을 하고 선거 기조도 논의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새누리당이 이거 뭔가 다르다.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유의미하게 주목되는 부분이 저는 이거예요. 5, 60대 유권자들의 부동층이 늘어났다. 투표 성향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네. 적극적 투표층이.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 원래는 안 제일 찍는다. 강했던 층이잖아요. 그죠. 투표 의사가. 그 네. 지난 대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거의 90% 가까운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예, 어쨌거나 근데 지금 50대, 60대가 안 찍는다 나니. 네. 집치하라 느낌 저는 만들어라. 지난주에 곽 박사님이 성신여대역에서 소리를 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 안철수 소리를 후보에게. 지른 게 아니라 주근엄하게 경고를 했죠. 야권 안 연대. 대표! 예, 예. 그러시면 아니 돼요. 저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 시점부터 곽 박사와 비슷한 연령층에서 이런 요구가 폭탄처럼 쏟아져 맞아요. 나왔다. 아니, 그날 진짜로 신기하게 네. 국민의당 사람들이 그래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전에도 그죠? 그런 네. 경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 얘들 이거 준비했나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많은가 보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대응이. 그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그 선거 운동을 개시하자마자 입에서 나온 첫 주제가 색깔론이었습니다. 맞아. 이걸 보면서도 얘네들이 뭔가 위기를 느꼈구나. 맞아요. 이런 걸 또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또 김무성 대표가 네. 또 아주 저급한 발언 됐지 않습니까? 뭐 필리버스터 기저귀 차고 올라가지고 완전히 거의 사실이죠.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그 새누리당 긴급 대책회의 때 아마 논의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또 있죠. 용지 인쇄도 많죠. 4월 4일 날 네네. 될 해야 건데 되는데 거의 한 땡겨서 4일 이상을 땡긴 투표용지 거잖아요. 인쇄를. 이것도 네. 왜 그랬겠는가. 이게 약간 무리스럽지 않습니까? 예정된 일정이 아닌데 선관위로 뭔가 새로운 징후가 내려가지 않았나. 선관위 쪽에. 선관위가 이렇게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야권 연대를
걸림돌을 만들어야 될. 아, 근데 이런 지금 생각 성관이가 하나. 뭐 심판이 아니라 거의 뭐 선수로 뛰고 있다고 네. 봐지는 경향들이 많죠. 막 말로는 우리는 중립을 지킵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성관이가 하는 거 보면 뭐 그 왜 요번에 총선 넷에서 워스트 후보 베스트 정책 뭐 이런 거 선정하는 인터넷 투표를 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못 하게 했거든요. 금지시켰거든요. 이런 거라던가. 그런 너무 관건 개입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성관이가 뭐 여론조사를 하려면 뭐 방법이랑 이런 거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안 했다 이건데 이건데 인터넷 투표가 무슨 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 형태로. 근데 이런 것도 못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또 뉴스타파에서 얼마 전에 그 나경원 딸 그 입시 비리랑 성적 비리 뭐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란이 증거를 됐죠. 가지고 네. 증거를 가지고 좀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방송하지 말 것을 딱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관이가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자기들이 선수인 줄 알고 있나 저는 이런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정말 위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해외 있죠. 네. 4월 6일에 들어오거든요. 멕시코 있거든요. 네. 아마 할리피뇨 이런 거 네. 드실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선거 발언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할까? 하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마지막. 오호 이 밖에서 하고 보통 그러니까. 네. 밖에서 하고 들어오면 야 또 선거법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네 또. 전 선거 관련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아, 하루가 그렇게? 남았지만. 네. 네. 그래서 이런 전반을 분석하기 위해서 서 회장님. 예,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선방할 거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들어간다는 건 뭐 지금 이런 야권의 지도부 때문에 이 흐름이 뭔가 새로운 징후가 생기는 게 아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심의 힘이 뭔가 지형과 징후를 만들고 네. 있다. 이런 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라디오 반민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의 지도부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이고 네. 민심은 그 배가 이제 받치고 있는 바다잖아요. 자, 지금 선거가 시작이 되고 총선 국면이 열리게 되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 뭐냐면 추세를 봐야 돼요. 추세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도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선거는 일주일이 남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선거 직전까지는 여론조사가 공개를 못 하겠지만 이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추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부동층이 늘고 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월 4일에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부동층이 약 25%를 넘어서고 네.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30%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선거가 그죠? 언제나 박빙이잖아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 할지 모르겠지만 타짜들 하는 것처럼 이제 한 끗 차로 이제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총선 같은 거 보면 왜 최소 표차 누가 당선됐냐 이런 거 뭐 하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내 표차로 누가 당선됐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전체 개표를 다시 하잖아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박빙 승부인데 박빙 승부에서 여론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변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야권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네. 정말 이거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 네. 아니냐. 근데 부동층이 그 전체 평균 부동층은 25%뭐 이렇게 나오던데 20대 부동층이 또 훨씬 높더라고요. 45%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부동층은 약간 성향이 완전 무관심층도 있을 거고 그리고 투표의 소극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에 또 투표의 적극층도 부동층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한 걸 보면 50대, 60대에서 부동층이 는다는 거예요. 아, 그건 특이한 일입니다. 50대, 60대는 전통적으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30년 동안 지지 정당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20대가 아니잖아요. 뭐 네. 선거날 영화 보러 가고 네. 뭐 놀러 가고 하지 않아요. 네. 아, 물론 산에 가실 그러시겠지만 거예요, 그분들은. 아, 산에 가실 수 있죠. 네. 근데 그분들 속에서 부동층이 늘고 있다. 네. 지금 이 총선을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네. 이번 총선은 내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슴이 꿍 하고 한 대 맞은 느낌이 들고. 부동층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좋은 사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썩은 정치판에서는 부동층 중에
투표하실 분들은 제가 볼 땐 저 사람을 너무 찍고 싶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 당선시키고 싶다. 이 당을 밀겠다. 이런 사람들은 부동층에 별로 없죠. 근데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거죠. 제일 싫은 놈 저놈은 떨어뜨린다. 제일 안 될 저 정당은 절대 낙선시킨다. 안 이런 사람들은 보고 있다. 어느 놈이냐. 내 표를 어디에다 힘을 실어줄 거냐. 이런 사람들이 부동층에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부동층이 는다.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20대가 부동층이 많은 것도 특이하지만 말씀하신 50대 층에서 부동층이 는다는 건 야권에선 좋은 징후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지금 총선 국면을 네. 다들 새누리당이 당연히 낙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바라보는 그 현상 자체가 전 그랬었습니다, 사실. 정말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 뭐 했습니까?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맞아. 대체 교과서를 왜 국정화하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사실 저는 국정화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의도가 사실상 그 역사 세탁인 거죠. 과거 세탁인 거죠. 그 이후에 또 뭐였습니까? 작년 연말에 전부 다 해피 뉴 이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일 위안부 굴욕적 합의. 더 이상 CBID 형식으로 완전히 그냥 되돌릴 수 없는 합의. 불가역적이고도. 야, 저거 완전 맛이 간 거 아니야?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나도. 불가역. 이거는 돌이킬 육자에다 안 먹고 헷갈린 것 같아요, 자리를. 네. 아니 아버지부터 딸까지 2번 죽였습니다. 그렇죠. 민족 감정을. 거기다가 연초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개성공단 가동 중단. 네.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 완전히 파탄 났죠. 남북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는 거는 또 어찌 보면 이 북한을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진핑과 그죠? 시진핑 주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라오펑요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 친구다 이랬는데 한중 관계도 파탄 나버렸죠.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이 아니라 취임하고 지금까지 보면 사실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요? 네. 경제 파탄 났죠. 뭐 이 상황에서 정상적이면 지금 대통령 탄핵하는 거죠. 네. 그렇죠. 아까 김수근 네. 후보. 네. 탄핵. 그러니까 일리 있잖아요. 조회수가 늘어나는 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왜? 진짜 저거 진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을 탄핵시키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새누리당이 낙승을 하냐 이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국민들의 부동층이 늘어난 현상이나 지금의 야권 여권 전체적으로 지금의 총선을 저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저도 어떤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정권 심판론이 55%를 육박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제일 이번 선거의 이슈는 정권 심판이다. 예전에 이제 한국일보 기사였는데 네. 보고 제가 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뭐냐면 정권 심판론이 야권 심판론을 앞서고 있다. 네.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그게 뭐하는 거예요? 야권을 물론 야권이 잘못한 게 있다고 네, 쳐요. 네. 그러면 정권이 있고 정권을 심판하는 거는 정권은 행정부지 않습니까? 야권은 그건 야당이잖아요. 그게 동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정권 심판론이 다 앞서고 있다. 이게 지금의 지지율의 추세와 더불어서 민심을 반영하는 부분 아니냐.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이 그죠? 그렇죠.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뭐 테러 방지법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조치들을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보는 눈은 살아있다.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이 잘 싸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 그게 이제 이건 국민들의 정말- 힘인 거죠. 네. 제가 이제 언젠가 아버지랑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큰일 났다고 지금 새누리당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새누리당이 이제 막 180석 200석 얻어가지고 막 다 개헌하고 막 이럴 거니까 너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가만히 놔둘 국민들이 아니라고 저희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냥 그런가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아버지의 그런 판단이 좀 맞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국민들이 진짜 이 박근혜 정권의 이 폭주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잖아요. 야당이 그렇게 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는 의견 5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박빙 승부처가 한 110여 곳이 그렇죠. 된다고 하고 새누리가 110여 곳을 제외하고 새누리 우세가 이제 한 80여 곳.
더민주가 이제 한 30곳 이상, 국민의당은 좀 많이 부르더라고요 자체로 20개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망을 할 때 우선 저희 그룹별로 인물별로 세력별로 좀 몇 군데 나눠 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총선을 전망해 보면 뭐 이제 한 8일 9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8일 9일 이렇게 남았는데 근데 이게 약간 특이한 게 만약에 이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있을 선거일까? 누가 승자라고 깃발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잡기가 참 애매한 선거입니다. 네, 맞아요. 우선 어디가 이긴다 그래도 전선이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까지 생기면서 어디가 적군이고 어디가 아군인지 어디가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인지 이런 게 애매해진 상황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잘 가려보고 정확하게 읽어서 우리가 그 온 국민이 바라는 반 새누리 당으로 좀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전국을 좀 분석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청와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박 박사님. 저는 이번 총선을 승자 없는 전쟁, 네. 승자가 없어요. 벌써부터. 네. 대표적으로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뭐 더민주당, 네. 국민의당 네. 등을 살펴보겠는데 그 어디에도 정말 흐뭇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청와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친박이냐 진박이냐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박 후보 뭐 대구 경북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식당에서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참. 예비 후보 때 현수막 보고 저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랑 네. 새누리당의 후보들을 보면 네. 대체적으로 명함에 뭐 대통령 얼굴을 끼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대구를 지키겠습니다도 아닙니다. 우리 진박 떨어졌잖아요. 네. 진박 이재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 가장 유명하게 일본 공약으로 유행된 게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일본 공약이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어쨌거나 이런 진박 네. 후보들이 아주 그냥 떨어졌죠. 작살이 났죠. 제대로 작살이 막 나버렸어요. 울던데요 그날. 제대로 아무도 없는 방에 문고리 잡고. 제대로 작살난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예.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네. 알력이 터져버린 거죠. 네. 왜 그랬을까? 그죠?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 청와대 보면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I'm still hungry라고 해가지고 히딩크를 따라할지 모르겠지만 진박 후보를 들이밀어 가지고 20대 국회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 네. 아니겠습니까? 뭐 작년 초부터 이미 개헌론 내각제 개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반기문 대통령 네. 논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세훈 별의별 설들이 오세훈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친박에서 예. 미는 대통령 후보가 오세훈 아닌가. 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김무성 대표 지금 역전 조심해야 돼, 당했어. 조심해야 돼 지금 역전 당했어 이미. 그러니까 끝났어요. 바지 대통령을 세우고 개헌을 한다 내각제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바지 대통령 오세훈 반기문 둘 다 기질적으로나 네. 근데 또 오세훈 후보가 종로에서 출마해 버리네. 이거 좀 불안해. 종로를 거쳐야 대통령이 되니까. 어쨌거나 지금 청와대를 보면 그 진박 후보들이 네. 공천 자체를 못 받는 네. 출마 자체를 못하는 반타작 해버렸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이야기했던 유승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단독 출마. 거의 뭐 당선된 거 아니에요? 네, 네.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과연 잠이 올까? 네. 네. 왜냐하면은 배신의 정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라는 의도를 거의 이제 밝혔다고 보는데 근데 그 후보가 20대 국회를 예약을 해버렸어요 지금. 근데 대구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거점이잖아요. 대구가.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김부겸 그 후보도 큰 앞서고 있죠, 크게. 큰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고 또 무소속 홍일학 후보도 당선권에 있다고 하고 부산에서도 무소속 장재원 후보가 당선권에 있다고 그러고 부산은 어차피 또 이제 김무성이나 이렇게 약간
비박 그룹이 틀고 새누리당이 애초에 이번 총선의 목표를 원유철 원내대표가 157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네네. 지금 150석이 안 됩니다만 탈당 이전에 157석을 확보하는 게 이제 목표다. 소박한 목표다. 네. 소박하긴 뭐가 소박해. 어쨌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산에서는 전석을 다 당선하는 게 목표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비상 걸렸어요. 지금. 네. 그래서 김무성이 내려갔죠. 예, 부산이 시뻘개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빵꾸가 나는 게 빵꾸가.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아세요? 해관보 정상회의 때 네. 정상들 사진 찍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하라고 못 왔어요. 세수일까요? 세수가 급한 건 아니잖아요. 몰라 세면장 갔다니까 뭐라 갔을까? 세면장엔 병기도 화장 고치러 있으니까. 갔나? 사진 찍으려고 이제 화장 고치러 간 거 아니야? 네, 또 정상회담이라서 또 네. 저는 뭐 미국과 회담에서 뭔가 좀 심정에 크게 뭔가 충격을 주는 말을 듣지 않았나. 아니 근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회의 정상 사진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못 찍었거든요. 네네. 그러자 따로 찍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또 기다려줬죠. 기다려서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미안한 말을 던지지 않았나. 아니야 화장 고치러 갔다니까 그 언니가 그렇게 생각이 깊은 언니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화장 고쳤대요. 사진 어찌됐든 찍으려고 화장 고치러 간 대통령이 거야. 지금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죠. 네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예전부터 잠이 안 온다 그랬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면 잠이 안 잠이 안 온다. 온다고. 그리고 올 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와 안보의 심각한 위기로 그죠?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된다. 저 그 얘기 딱 들었는데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주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 공천 파동이 엄청난 코미디였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코미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봐도 이제 대통령이 있는 거고. 과욕을 부린 거죠. 그렇죠. 김무성 뭐니 해도 김무성이 네. 옥새 갖고 튀었다 했을 때 가장 역정을 직접적으로 언론에 흘린 것도 청와대 아니었습니까? 네. 무성이 옥새를 근데 그것 들고 때문에 나르시야. 지금 역전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 지지율이 아, 수도권 지지율은 더민주가 빠지고 있죠. 앞서 버렸다고. 네, 그렇습니다. 앞섰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네. 이게 몇 년 만인가요, 진짜? 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 뭐 친여 무소속 후보들 당선되면 돌아오겠다고 하고 갔으니까 네. 저는 크게 의미 두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원래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던 내심 목표 200석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지. 뭔가 위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지금. 저는 뭐 정확한 표현은 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불안해졌다. 네. 네. 뭐 200석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네. 진짜 150도 안 될 수 있나? 네. 그런 위기감이 심장이 뜁니다. 야 이러다 우리 그랬으면 과반 안 되면 어떡해? 좋겠다. 예? 그러니까 과반 안 된다는 얘기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나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 사이에서 야 이러다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할 때요. 월드컵 대표팀 딱 선발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나라한테 져요. 한 번은 질 수 있지. 네. 그런데 갑자기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버려. 네. 그러면 감독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러다가 이거 본선 진출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죠?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상황 아니냐 지금. 네, 그럼 우리 옥새를 들고 튀어라. 아, 김무성 씨 한번 그렇습니다.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들고 튀었다면 네. 행복하냐? 그죠? 전 그것도 웃겼습니다. 옥새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니까 옥새는 당사에 있다. 당사 있다. 그렇습니까? 아 그 전에 막 그런 거 나왔었는데 양복 주머니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당사 있다는 거야. 아 무슨 뭐 영화 찍는 거예요 지금? 코믹 영화 찍는 거예요? 네. 아, 김무성 대표가 지금 색깔론에 거의 뭐 단독 질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해방되고 나서 저번 방송에도 노독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친일의 악질 친일이 해방된 이후에 반공 선봉 투사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게 딱 매치가 돼서 보이더라고요. 김무성 대표 친일 논란 아버지 크지 친일 않습니까? 행정. 김무성 아버지가 네. 누군지 아세요? 김용주. 네. 아니에요. 가네다 류슈예요. 아 예. 가네다 류슈. 네. 네. 아니 뭐 대통령은 다카키 마사오의 네. 딸이고 응. 집권 여당의 대표는 가네다 류슈의 아들이고. 맞네요 멤버십이.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네. 한 댓글을 봤는데요. 네. 새누리당 당직자들이 이제 잠바를 입잖아요. 네. 선거철 되면 네. 빨간색이랑 이 소매는 하얀색이에요. 네, 네. 야구 잠바식으로 몸통은 빨갛게 소매는 그 하얗게. 일장기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뭉쳐있는. 전부 다 네. 쫙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어머머.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우길 승천기의 기운이. 예. 아니 진짜로. 응?
역사를 보면 그죠? 그 17대 대선, 18대 대선 네. 그 51.6이랑 비슷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 집안 자체가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집안을 얘기하는 게 뭐 아버지하고 아들 그렇게 연결짓는 게 뭐가 제대로 된 민주적인 네네. 그런 분석이냐? 김무성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의 행적에 대해서 사과했냐 이거예요. 아니라고 잡아뗐지. 아니 일제 태평양 전쟁에다가 김무성 대표 아버지가 비행기를 100, 보세요. 예. 네, 100대 넘게 보냈다고. 경상북도 영일군에서만 이건 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제시한 자료인데 예. 조선 임전보국당 경상북도 지부의 상임 이사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북도 영일군에서만 100만 원 상당을 모금해서 네. 패전 직전까지 경북 도민이 총 109대의 비행기를 헌납했다는 거예요. 109대면 그 비행기가 폭격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109대.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배가업대를 보냈는데 지가 혼자 지 돈을 내 갖고 했겠냐고. 지가 그건 이 아니죠. 조선 임전 네. 보국단인지 뭔지 하면서 주민들한테 뜯어내고 뭐 이런 돈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 스스로 당시에 낸 사람도 있지만. 1940년 당시에 금가스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당시 10,000원이 현재 1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서 109억이네요. 그렇죠. 100억이죠. 100억. 네. 100억 원을 모금해서 네. 109대의 비행기를 헌납을 했다. 이땐 비행기가 쌌구나. 이때는 스텔스 기능도 없고 그리고 또 뭐 그 마을로 들어가는 저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사실 열받았습니다.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그 부산 유세하기 직전에 제주도 4.3 그 행사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하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 김무성 대표 장인이 최치환이라고 네. 하는데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랍니다. 아주 근데 그냥 집안이 그걸 그냥 넘어서 이 장인이 4.3 항쟁을 진압했던. 그런데 군인이에요. 거길 갔어요? 네. 거기서 야, 안 맞아 주는 게 완전 뭐 다행이다. 철면- 근데 그런 게 왜 막 인터넷에 안 나왔을까? 나름 이런 거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런 자신의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 뭐 아버지와 동명이인의 잘못된 얘기다 뭐 이런 언론 플레이를 매우 잘하지 않았나. 그 사실상 민족문제연구소는 네. 친일 인명사전 개정판에 네. 김무성 아버지를 올리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죠. 네. 김무성 대표가 네. 옥새 들고 튀었잖아요. 네. 옥새 들고 튀어가지고 부산 영도 다리에서 막 바닷바다 맞으면서 그죠? 화보를 또 찍어줬지.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뭐 친박계에서는 그죠? 뭐 이런 표현이 뭐 어쩌려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죽일 놈 된 거 아닙니까? 네. 거의 뭐 그죠? 이를 그냥 빠득빠득 갈 걸요. 아니 네. 어버이 연합이랑 네. 엄마 부대 시위 보셨어요? 김무성 대표 규탄 시위? 규탄시. 김무성 대구 갔는데 막 가스통 할아버지 출동하고 그랬대잖아. 아니 단어 보셨어요? 저희는 이런 종북이라 그랬잖아.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은 못 쓰는 단어 다 썼어요. 김무성 대표를 역적, 숙청, 그래. 제거, 제거. 타도. 네. 아니 그 새누리당 당 대표에게 우리 어버이 연합과 엄마 부대 이럴 때는 누가 동지인지 누가 적인지. 정치 끝나버렸네. 네, 우리는 거기 가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근데 사실 김무성 대표의 목표는 뭡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차기 나도 대권 좀 한번 아닌가요? 해봐야지. 네. 네, 대체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이제 정치적 목표점을 차기 대권으로 보고 있는데 되겠냐 이거지 지금. 안 되죠. 오죽하면 30시간 무대라 그러겠어요. 이번도 결국 26시간에서 끝나지 않. 어떤 걸 해도 30시간 안에 물러서거나 사과를 한다. 이런 별명이 붙은 사람이 대통령 되긴 어렵죠. 그리고 근데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유세 과정에서 자신 영도구 유세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공천되고 나머지 떨어진 두 후보가 있대요. 새누리당 예비 후보 네. 중에 그 사람들 언급하면서 4년 또는 2년 후에 또 기회가 생길 거니까 잘해라. 2년 후면 대선 아닙니까 지금 내년 네. 대선 얘기하는. 그래서 뜻은 있는 거다. 지금 직접적 언급은 안 하지만. 근데 이런 대체적으로 면에서 뭐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대로 좀 고민이 되겠다.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직접 밝혔죠. 총선 이후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뭐 앞으로 판단을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선 주자에서 밀렸어. 오세훈이 5주 연속 상승을 해가지고 네. 김무성 대표를 제쳐들었죠. 이제
아 근데 김무성은 안 돼요. 막 기밀문서 2급 기밀문서 국가 기밀문서 막 까고 미국 가가지고 NLL 큰절하고 주한미군 녹취록. 사령관 네. 업어주고 막 이런 사람이 네. 대통령 되면은. 근데 진짜 저는 그때 부끄러워서 뭘 못 살겠죠. 봤냐면요. 야 김무성 대표가 정치를 읽을 줄 안다. 대통령 누가 시켜줍니까? 국정원? 미국이 시켜주잖아요. 국민이 시켜주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 국민이 시켜주나요? 아 그렇군요. 예, 저 몰랐습니다. 아 저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이 시키는 게 맞아요. 네, 네. 맞는데 새누리당의 사람들의 보기에는 네. 원래 보면은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은 보면 힘센 사람 그리고 뭔가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은 미국인데. 그렇죠. 그래서 네. 막 주한미군 영향은- 사령관 업어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김무성 그 대표가 사진은 진짜 나 뜨겁더라고요. 네, 스케포로티를 업어주고 워싱턴 가가지고 큰절하고 뭐 그러고 요비 있는 손으로 닦으면서. 그죠. 그 모양을 봤을 때 네. 저는 김무성의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네, 봤거든요. 네.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도도하고 자기 체면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김무성은 메시지를 날린 거라고 봐요. 나 체면 없다. 나는 막 시키면 다 한다 나는. 응? 네.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상하게 미국 갔다 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랑 잘 지내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뭐 김우성 대표 뭐 대선 과도에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목구름이 잔뜩 껴 있습니다. 의지만 남아있죠 지금. 네. 오세훈이라는 지금 천둥번개까지. 네. 그리고 우리 안타깝다 문재인.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표를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저는 문재인 씨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국가보위 입법회의 국보위 전력이 있는.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정당, 민자당의 정치 인생을 쭉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뇌물로 2년 복역까지 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제 6.15 14정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북개멸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야권 연대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실제 야권 연대 노력을 한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고립시키려고 하거나 하면서 오히려 반야권 연대 정서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아 저는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물러나는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 지금 그 중도층 뭐 견인하는 이런 취지에서 일반의 분석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 자체가 구도 자체도 그러지만 지금 정체성 자체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된 네.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진보당이 뭐 해산당하면서 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해산을 다 당해버렸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이 진보 진영에 커다란 공백이 형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공백이 형성되면 이 문재인 대표나 더민주당 쪽에서 전체적인 이제 향후에 새민년 당 시절이었죠. 새민년 시절에 향후에 새민년의 정치 노선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할 때 진보 쪽에는 예전에는 정동영 씨께서 담대한 진보 얘기도 하면서 민주당 쪽의 분들이 내가 진보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도 진보 얘기 안 하죠. 네네. 그때는 통합진보당이 뭐 이정희 대표도 있었습니다만 통합진보당이 진보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쫙 성장해왔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민주노동부터 해서. 누적이 됐죠. 그렇죠. 네. 진보 타이틀을 달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진보 나도 진보. 우리 당장은 모두 진보. 아니지만 방향은 그렇죠. 진보 쪽이다라는 그렇죠. 게 대세였죠. 네. 그랬는데 통합진보당 딱 완전 탄압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진보를 걸지 않아도 자연히 뭐 우리밖에 더 있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쪽을 쳐다보면 무서운 게 생긴 거죠. 그렇죠. 네, 저쪽을 쳐다보다가 저쪽에 손 잘못 잡아. 그 김무성 대표 지금 일본으로 내미는 아니고 그거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통진당 운동권과 손잡은 전력이 있는 자다. 이거를 지금 유세에서 가장 네. 일본으로 내세우고 있더라고. 가네다 이런 게 유시의 무서운 거죠. 아들이. 예. 아 근데 문재인은 후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문재인을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도로 전환하는 부분이 네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하다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운 것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사실 진보 쪽으로 나가봐야 얻는 것보다는
중도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여기서는 물론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초반부터 중도를 이제 지향을 뭐 내세우면서 그런 이 정치 행보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로 우리도 중도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쪽이 중도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혼란을 빚기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는 뭐지? 네. 예. 아니, 우리는 그러면 개혁이야? 우리는 보수야? 네. 중도는 뭐지? 아, 그래서 생긴 게 이번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문재인 전 대표 호남에 지원 유세를 갈 거냐 말 거냐 갖고 엄청 쟁점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잘 보면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호남이 야권의 거의 뭐라 그러죠? 허브 같은 곳인데 이곳에 안 가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걸 망설이고 있어요. 뭐 현상적으로는 지역의 후보들이 부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르지 않는다고 안 갑니까?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안 그래도 부르지 않는데 아무도 요청한 적 없는데 왜 네. 가려고 하는가 근데 막 이런 기사 썼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불만을 가진 여론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문재인 대표의 행보나 김종인 대표를 김종인 그렇지. 위원장을 불러들인 거나 불만이 있겠지만 DJ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야죠. 갔겠죠. 가서 왜 그러냐? 아 그렇습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반세누를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이렇게 그렇지. 가면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줘야지.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네. 다시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한번.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진보에서 큰형 마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 근데 네. 문재인 대표가 이제라도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그죠? 네. 네, 야권 혁신하겠다라고 네. 나서면 뭔가 판세가 요동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당장 내일이라도 아 문재인 어쨌거나 대표가 우리는 발 벗고 호남으로 달려가야 그죠? 된다. 라반트 네. 열심히 해서 네.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네. 그냥 비행기 끊어가지고. 아 중도층이라는 게 뭡니까? 중도층이 움직이려면 진보에서 매력과 향기가 풍겨야 중도층이 진보 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진보 쪽을 뜨겁게 불을 질러줘야 된다. 전 문재인 대표 저희가 아쉬운 지점들을 얘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진보 쪽이 허심하게 다가가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 맞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새누리당 과반 의석 되는 막아주십시오. 거죠. 맞습니다. 뭉치면 이깁니다. 으아! 우리 사회자들이 다 가셔야 되는데. 예? 아 제가 왜 정경상도로 네.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아우 뭐 나 이성 친구가 없는데 소개팅 좀 시켜달라. 응? 아 어디 좀 여자친구 없냐. 뭐 사귈 만한 여자 없냐. 이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매번 그런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입장 바꿔가지고 어떤 아가씨가 남자친구 없다고 어디 남자 없냐. 그러는 아가씨가 있다 그러면 네가 만나고 싶겠냐고.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을 수도 있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주로 어디에서 매력을 느낍니까? 네.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네. 주어진 자기 과제를 딱딱딱 해나가면서 사회와 그 주어진 단체 속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네. 그런 남성. 네. 그러면 왜 꿀리잖아요, 왠지. 네. 그래? 아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뭐 개인치, 청취자분들 개인치. 알아서 아니, 들어주세요. 이 문재인 대표도 네. 어디 뭐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최소한 야권의 지도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거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내의 아버지가 빨갱이 아니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정치를 위해서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그렇죠. 이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면 돌파. 변명하는 순간 공세서는 매장입니다. 아 이제 비서실장 하실 때 좀 많이 배우시지 왜? 응? 그러게. 저는 막판에 이 역할을 꼭 해주시리라. 아우 그럼요. 네. 아니 하게 저희가 만듭시다. 저는 문재인 대표 뵌 적이 있어요. 네. 언제 뵌 적이 있냐면요. 세월호 농성 때. 네. 아, 저 세월호 봤죠. 때 단식 농성 하셨잖아요. 아, 그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쓴 세월호의 진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제가 이번에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때 내가 태어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문재인이 대표가 있었구나. 있었군요. 네. 비슷합니다. 네. 네. 아, 그래도- 유명세는 네. 나는 문재인 아니 근데 제가 그때 2, 3일에 한 번씩 봤는데 세월호 농성장에서 문재인 대표를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제 책을 드렸어요.
책을 드렸는데 책을 딱 받으시는데 저는 그때 어떤 이미지를 봤냐면 좀 투사의 이미지 네. 단식 투쟁을 하고 네, 있으니까 야 민주당의 수장으로서 네. 좀 하네? 네. 네. 근데 요즘에 그때의 결기를 좀 잃으신 것 같은데. 네. 예, 그 결계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새누리당이 응원하는 남자 누굽니까? 자, 누굴까요? 새누리당이 응원하는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정국이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적을 알고 아군을 알면 적이 싫어하고 적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면은 이거는 전선은 분명히 짓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으로 안철수 대표를 응원을 했습니다. 공식 계정으로. 네. 페이스북 공식 네. 계정으로. 저는 안철수 그 대표가 뭐 2011년도부터 그 새누리당의 정치세를 그 억제를 하겠다, 위축시키겠다 이러면서 확장세를 저지하겠다 하면서 정치 일선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 행동을 언행에서 보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근데 새누리당에게 밝은 화를 냈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를 응원하지 말라.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누리당한테 역정을 낸 게. 오늘도 새누리당이 강철수라고 막 띄워줬죠.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짜고 그러니까 쳐가지고 티나니까. 네. 네. 그러자 얼른 내렸죠. 사과하고. 아니 안철수 지금 이 민감한 선거 정국에서 안철수 대표를 응원하면 노원의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당적으로 해당 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준석 후보는 말도 못하고. 아니 새누리당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노원병의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왜 안철수를 응원. 그것도 공식 페이지에 아니 그 이준석 후보는 뭔가 항의 성명 내고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만약에 저희가 야권의 중앙당으로? 후보라면 후보라면 노원 선거에서 저희가 그 문구를 갖다 쓸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도 야권 후보인 저 안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쓸 거 아니에요. 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럼 필승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쓸까? 여기에 안철수에 뭔가가 있다.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이 지금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지지율이 아까 오르고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수도권에서는 거의 바닥이에요. 네. 어디에서 나오냐 이게 호남에서. 네. 근데 실제로 호남 계신 분들을 보면 호감이 있다고 해요. 네. 안철수 대표에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호남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호남 정치에서는 뭐냐면 새누리 빼고 새누리 빼고 예전에 이정현이라고 하는 그 좀 순천. 예, 네. 거기서 이제 당선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일단 호남에는 기본적으로 새누리 빼고 이야기하는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그 얘기 뭐하러 하노? 네. 이건 경상도사투리인데. 근데 새누리 빼고 보는 이 정치 구도가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네. 네. 새누리 빼니까 어쩌니. 네. 근데 문제는 전국 정치로 보게 되면 새누리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새누리가 응원하는 정당이라는 거예요. 정당이 아니라 이제 대표가 되겠죠. 정치인이 되겠죠. 근데 그 호남 같은 경우는 보면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층이 있기야 있겠죠. 근데 주류가 그렇진 않다. 주류의 기본 정서는 바닥에 팽백에 깔려 있는 건 기존의 더민주에 대한 반감이 팽배해진 거죠. 호남 지역에. 네. 제가 그런 이 몇 가지 대화가 있어요. 그 반대급부가 왜냐면, 네. 국민의당과 안철수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호남 이렇게 봐야 되지 출신의 않나. 사람들에게 네. 제가 물어봤어요. 안철수 어때? 좋은데? 나 안철수 좋아해. 그러면 국민의당이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몰라. 그래요. 대화가.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를 좋아하는데 국민의당을 봐라. 그때 뭐 걔네가 원래 걔네야.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안철수는 신선하잖아.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게 바뀐 건 아니죠. 호남은 새누리당과 잘 싸우면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더민주가 그게 안 되고 실제 더민주가 특히나 호남 지역에서는 지역 토 세력 평가를 듣고 지역 있습니다. 새누리당이요? 네, 지역 네, 네. 사실 그렇죠. 사실상 좀 부정 부패 토호
이게 더민주가 상징화가 돼버린 겁니다. 좀 잘못했죠. 그러기다가 새누리당 반대 투쟁도 잘 못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야권에 좀 약간 덩치도 있는 진보 정당이 아닌 이런 게 생기니까 그냥 지지하는 흐름이 생긴 거다. 이거를 잘 읽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가장 잘 읽은 사람이 안철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새누리당 확장을 저지하겠다 해놓고 대구 경북에다 후보 국민의당이 몇 명 냈습니까? 진짜 2명 냈습니다. 2명 냈어. 국민의당은 왜 영남에 출마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호남에 집중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국민의당이. 근데 이 비중이 호남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야권의 표만 잠식하고 있는 거지.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지. 실제 새누리당의 정치세를 저지하기 위한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전혀.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을 보면 새누리당과 유사성이 되게 많아요. 네. 첫째적으로 대북관이 거의 동일합니다. 네. 6.15 14 세에서 상당히 물론 이 안철수 대표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하던 때 6.15 14를 정강에서 이제 삭제하자라는 논란이 나왔다가 상당히 호되게 이제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국민의당에서는 6.15 14를 이제 언급하긴 했는데 사실 북한에 대한 이제 시각과 입장에서 새누리당과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권 연대에 대한 인식이 새누리당과 같습니다. 네. 약간 그는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라는 논리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야권 연대가 감동이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야권 연대는 안 된다라는 건데 저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아니 야권 연대를 그런 식으로 감동이 없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감동 있는 야권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달과 달걀의 싸움으로 돼 있는 건데 대북관 그리고 정치 지형에서 야권 연대의 입장이 새누리당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당의 색깔만 달라요. 연두색으로. 연두색.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급기야. 그죠? 이 중요한 총선 전국에서 상대 당의 대표를 응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이제 야권 연대가 안 돼야 되는데 안철수 잘하고 있다 치열업하고 응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입장과 처지가 그러니까 처지는 다르지만 입장과 정견이 유사한 거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원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조선일보도 엄청 띄워주고 있거든요. 뭐 호남에서 불어온 녹색 바람이 수도권까지 미칠 것인가. 네. 뭐 그 바람은 지지율이 녹색 땅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도권까지 번지냐, 뭐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랐다, 뭐 이런데 여론조사 지지율 새누리당만 빼고 다 올랐거든요, 조금씩.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띄워주고 저는 있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냐도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된다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실제 TK의 후보는 단 2명을 냈다는 거. 이 사람이 말하는 새누리당 표를 이탈표를 가져오겠다. 이거는 사실 허구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 비평을 하는 열의 열은 전부 다 더민주를 비판하는 것밖에 없다. 처음 한 겁니다. 지금 그 페이스북에 자기 응원했다고 새누리당 욕한 거 외에는 새누리당 욕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일부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를테면 중도 정당의 처지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응? 그러니까 안철수가 더민주를 공격하는 거는 그 이제 신생 정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공격하면 어떡하냐. 그럼 중선 정당 다 죽으라는 소리냐. 왜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뭐가 빠져 있냐면요. 초심이 빠져 있어요. 안철수 대표 아까 말씀하셨죠.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거부한다. 처음에 정치 출마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물론 그때는 이명박 정부였고 지금은 박근혜 정부니까 다르다는 건가? 현 집권 세력 새누리 한나라당 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반대한다고 출마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오늘 페이스북에서 제가 하나 특이한 거 봤습니다. 저 페북 친구분인데 지인이신가 봐요. 지인이 동문 중에 선배 한 분이 골수 MB맨이 있대요. 골수 MB맨이 네. 있는데 우연히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안철수 선본에 가 있더라. 어이구. 근데 골수 MB맨이 안철수 선본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 이러면서 저희 총선 뭐 인물별로 알아봤는데 네, 지금까지 일부 총선 전국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2부에는
총선의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